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세종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만 읽고 식사도 고기 위주로 먹고 운동은 하지 않았으니 세종의 몸은 뚱뚱했습니다. 태종도 세종이 뚱뚱하다고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태종의 말에 의하면 세종은 사냥은 좋아하지 않고 몸이 비만하니 운동을 시켜야겠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당뇨에 인한 합병증으로 온갖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태종이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 상을 치를 때도 고기를 먹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도 아들 세종의 몸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엉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세자 양녕대군과의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멋진 옷을 입고 몸단장을 깨끗이 한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묻자 충녕대군이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럿이 있는데 세자가 매형의 첩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대군이 이를 지적했고 할머니의 기일에 흥덕사에서 향을 피운 후 아랫사람과 바둑을 두면 몰자 이를 지적합니다. 또한 기생월이 문제로 태종에게 혼나면서 공손하지 못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며 말대꾸했는데 이때도 충녕이 양녕대군에게 지적질을 합니다. 충녕은 지적질 대마왕입니다. 충녕은 계속해서 세자의 일탈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을 태종에게 부각시킵니다. 남제가 충녕대군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주상 태종께 학문을 권했더니 왕위도 못 잇는데 학문은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셔서 임금의 아들이라면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은 학문에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한 연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충녕은 용무로 이를 고변해야 하지만 태종에게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태종도 그늙으니 과감하구나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1418년 6월 3일에 태종은 세자 양녕의 여러 가지 비행에 고심하던 중 신료들의 폐세자 주청에 대한 상소가 올라오자 결국 세자 양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2개월 후 즉위를 합니다.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입니다. 왜구가 충청도, 황해도 지역에 출몰하여 민가를 약탈합니다. 세종은 왜구의 침략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군사 분야에 대해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태종은 단호하게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치자고 합니다. 이종무를 3군 도채찰사로 삼고 병선 927척, 군사 17,285명을 대마도로 보냅니다. 대마도를 쉽게 점령하고 외인도 114명을 죽입니다. 적선을 빼앗고 가옥을 불태우고 중국인을 구출하고 왜구의 타격을 가합니다. 왜구는 몰라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승전 사실을 발빠르게 조정에 알립니다. 태종은 승리를 기뻐하며 이종무에게 조심하라는 당부의 편지를 보냅니다. 산으로 도망간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군이 산속으로 진격을 하는데 복병의 공격에 일격을 당합니다. 조선군이 180여 명 살해됩니다. 조정에는 승리했다고 이미 보고를 했는데 이를 어쩌지 시시합니다. 조정에서는 대마도 정벌의 승리의 보상으로 이종무 등 장수에게 특진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 신하들이 탄핵을 요청하지만 태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종이 1420년 집현전을 확대 개편합니다. 집현전은 세종시대의 인재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황희, 맹사성으로 대표되는 노대신들과 집현전의 신진학자를 기용하여 세종의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집현전 소속의 인물들로 정인지, 정창손, 박팽년, 강리안, 신숙주, 이계, 성상문, 하위지, 최항, 양성지, 서거정, 노사신 등이 있습니다. 당대의 천재들은 다 모였습니다. 명나라는 북원 정벌을 위해 조선의 전쟁 비용 분담으로 말만피를 요구해왔으며 또한 조선의 여인, 금, 은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명으로 간 궁녀 한씨와 조선의 여인들은 영락제가 죽자 순장을 당합니다. 죽은 한씨의 여동생도 이쁘다고 해서 명에서 요구를 해오고 오빠에 떠밀려 중국으로 가서 선덕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두 한씨의 오빠가 한학으로 누이 덕에 출세를 합니다. 한학은 나중에 세조와 사돈을 맺습니다. 세조의 며느리이며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한학의 딸입니다. 조선으로 오는 중국 사신은 주로 조선 출신 환관들이었습니다. 환관들은 중국 황제의 대리인으로 조선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조선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아갑니다. 일부 환관들은 중국에서 은퇴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살집과 땅까지 받아냅니다. 세종은 명나라의 요구에서 여자, 금, 은조공을 면제받습니다. 이후론 인삼, 화문석, 종이의 조공품을 보내면 비단, 서적, 약재 등의 답례품이 오는 전형적인 사제관계가 형성됩니다.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이 조선의 최북단 함경북도 여연을 침입하여 조선인 53명을 죽이고 100여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종은 여진족 토벌을 결심하고 반대하던 신하들을 설득하여 북벌을 감행합니다. 세종은 최윤덕에게 15,000명의 군사를 내어줍니다. 최윤덕이 파저강 일대의 여진족을 공격하고 승전보를 전합니다. 여진족 거주지였던 압록강 상류 지역에 사군을 설치하고 조선의 영토로 이곳을 편입합니다. 이후 세종은 김종서를 시켜 두만강 지역을 개척하고 육진을 설치하는데 이때 활약한 장군이 이징옥입니다. 세종의 사군 육진의 설치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현재의 국경선을 완성합니다. 세종은 1443년 12월 30일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3년 뒤 정인지와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 해설서를 만들고 훈민정음 보급에 그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하자 전사 144년의 집현전 학자의 대표 주자인 최만리가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면 중국이 비난할 것이며 사대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화의 문자를 대신하여 훈민정음을 사용하면 스스로 오랑캐가 된다는 논리이고, 셋째는 설총의 이두를 사용하면 될 일을 굳이 훈민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넷째는 창제 취지 중 하나로 훈민정음 보급이 억울한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소의 핵심은 사대와 권위입니다. 당시 유학자들은 성리학을 삶의 지표로 삼고 중국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학자들은 선비로서의 권위주의와 한문이라는 문자는 자기들만의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문 자체가 기득권의 자부심의 바탕이며 한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도 하고 반박도 하고 윽박질러도 보고 심지어는 관련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석방을 합니다. 김문에게는 곤장을 치기도 하고 정창소는 파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뒤로는 신하들의 반대가 없어집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 용기어 천가, 석보상절, 어린 청강지곡 등 책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하급 관리를 뽑는 시험에 훈민정음 사용법을 넣기도 하고 일반 백성들이 관가에 제출하는 서류를 훈민정음으로 작성하도록 시킵니다. 또한 형률 적용 내용에 궁중의 여인에게 훈민정음을 사용하게 합니다.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편전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까지 실록에는 훈민정음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실록에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훈민정음을 신하들과 만들었다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민정음에도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종 자신이 언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만리의 상소에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의 잠호가 몇이나 되느냐 등 최만리의 운학에 대한 무식함을 꼬집습니다. 최만리의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총이 만든 이두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는 세종이 이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으며 언어학 서적도 두루 섭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만리에게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는 말에서 언어학에 대한 자신감이 보입니다. 세종만큼 언어학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집현전 학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대에는 빛나는 관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망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두문동에 은거하였지만 조정의 요청과 동료들의 천거로 황희가 돌아와 태종의 신임을 받고 성장합니다. 태종은 황희는 공신은 아니지만 공신 대접을 하였고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 접견하였고 하루라도 저울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신임했다. 황희는 늙어 기력도 약해지고 걷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관직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 가마를 보낼 테니 앞으로 가마를 타고 입고라라고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도 하게 해줍니다. 맹사성은 고려가 망했어도 은거하지 않고 태조 때부터 계속해서 관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맹사성은 너무 우유부단해서 강직한 결단력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황희는 몇 가지 뇌물 사건과 사위서달의 살인을 은폐하려다 탄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황희의 사위서달이 살인을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려고 황희와 맹사성이 압력을 가하고 사건의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는 글을 중간에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모자인 서달은 빼고 그의 노비가 범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사건 내용을 조작합니다. 세종이 올라온 사건 내용이 이상하다고 재조사를 시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황희와 맹사성뿐 아니라 관련자들이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갑니다. 그러나 황희와 맹사성은 며칠 뒤 복직을 합니다. 실록사관들이 맹사성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가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내각정치의 틀을 세종이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의 수장으로 황희와 맹사성이라는 두 재상을 기용하여 세종은 조선 초기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87세의 나이에도 황희는 영의정을 자리를 지킵니다. 과학경명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로 천린 출신 장영실이 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 기술을 익히게 합니다. 물시계, 해시계,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만들었습니다. 음악 분야의 인물로는 박연이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례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례에는 음악이 필수입니다. 공자도 여와 악을 중요시 여겼죠. 박연이 편경을 만들어 세종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음이 맞지 않는 부분을 세종이 발견합니다. 박연이 확인해보니 먹을 다 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먹을 다 갈고 연주하는 바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대표적인 업적이 만원지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원지폐 뒤에 있는 공모형의 것이 혼천이입니다. 혼천이 뒤에 배경에 있는 별자리가 천상열 차분야지도입니다. 그리고 앞면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의 안이 밀새가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용기어 천가입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의 부인인 세자빈 휘빈 김씨를 폐위시킵니다. 이유는 김씨가 문종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버린 기괴한 일들이 세종에게 발각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발을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그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부인과는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두 번째 세자빈을 오디션으로 선발을 합니다. 오디션으로 선발된 세자빈이 순빈 봉씨입니다. 봉씨와 세자 부부도 궁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권씨, 홍씨, 정씨를 후실로 들여보냅니다. 세자는 권씨와 홍씨와 궁합이 잘 맞아 결국 권씨가 임신을 합니다. 세자빈 봉씨가 거짓 임신 소동을 일으키고 외간 남자를 엿보며 대낮에 술 타령에 탈선을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으로 봉씨는 궁녀와 동성애를 합니다. 그래서 봉씨는 폐출됩니다. 세 번째 세자빈으로 권씨, 홍씨가 물망에 오르고 세자는 홍씨에 더 마음이 있었지만 후사를 걱정해서 권씨를 세자빈으로 선택을 합니다. 세종은 1442년부터 세자에게 서무 결제권을 넘겨줍니다. 세자는 8년간 세종을 대신해 국가중대사를 제외한 모든 서무를 결제합니다. 세종은 31년 6개월 제위하며 조선을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